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실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홀로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며 온갖 고난을 이겨낸 한 어머니의 여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비극과 충격적인 비밀을 안겨줍니다. 무한한 사랑에서 시작해 사랑하는 며느리의 상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서 드러난 끔찍한 음모까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단숨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래동화를 어린 아들에게 읽어줬던 기억이 있었는데 현실에 그 대나무 숲과 같은 곳이 여기 있었네요. 저처럼 TV 방송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제 사연을 말해볼 수도 있고 참 세상 좋아졌다고 느껴져요. 살다 보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도 편히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곳은 답답한 가슴을 활짝 열고 목 놓아 말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던 곳이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던 일이 저에게 있는데 오늘 이 대나무 숲과 같은 곳에서 답답한 마음을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로 따지면 조금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했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됐고 당시 뱃속에 제 아들을 품고 있던 저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남편의 사고로 인해 그런 저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창 태교를 하며 출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부른 배를 붙잡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무척이나 힘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젊은 과부가 돼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편 없이 아이를 낳으며 유복자인 제 아들을 홀로 키워내야 했죠. 그 당시 저도 결혼하고 바로 혼자가 돼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저는 아들과 행복한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저 혼자 남편 몫까지 해내어 제 아이와 행복하게 지낼 것이고 또 아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낼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 다짐을 한 저는 아들만 보고 살게 됐고 아이는 저의 이 세상 전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키우는 딸이 안타까우셨는지 아이를 자신들에게 맡기고 제가 새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길 바라셨어요. 정희씨, 너 아직 젊어. 얼마 살지도 못하고 내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는데 앞으로 남은 평생 과부로 혼자 살래. 그러지 말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부모님은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만들어 다른 남자들과 저를 이어주려 하셨지만 짧은 시간이었어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 또한 남의 손에 키우고 싶지 않았고요. 부모님은 그런 제가 미련하다고 다그치셨고 제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저는 결국 부모님을 피해 친정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게 됐죠. 아들을 위해 친정 부모님까지 뒤로 한 채 나왔지만 여자 혼자 어린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과부 취급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아버지 없는 제 자식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어요. 내 자식이 무시당하지 않길 바랐던 저는 더더욱 고생하며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안 해본 고생이 없었어요. 아파도 쉬지 않고 돈을 버느라 매일 온몸에 파스 냄새를 풍겨가며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자식에게 제대로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미안했던 저는 더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아들이 건강하고 기죽지 않으며 자라기를 바랐는데 제가 고생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왔던 아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일찍 철이 든 아들은 제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모든 걸 잘하는 저의 자랑이었지만 모자란 제가 아들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뒷바라지해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는 법 없었고
부족한 어미 밑에서도 항상 고마워하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렇게 제 바람을 훌쩍 뛰어넘은 아들은 해준 것 하나 없는 제 밑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 보내줄 여력이 안 돼 미안해하던 제게 부담을 덜어주려던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걸로도 모자라서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힘으로 대학 등록금을 벌어다녔어요. 심지어 자기가 번 돈을 안 쓰고 아껴서 엄마 쓰라며 가져다 주기까지 했던 착한 아들이었죠. 뭐 하나 변변하게 해주지도 못해서 제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면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철이 든 아들 덕분에 저는 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생각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불쌍한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싶다며 일찍이 취업까지 성공했고 힘든 회사 생활을 견뎌가면서도 제게 걱정 한 번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 분명 고되고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제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 한 번 부리지 않고 듬직한 내 편이 되어주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둔 저는 내 처지가 조금만 나았더라면 우리 아들 고생 덜 시켰을 거라고 생각했고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시킬 때라도 아쉬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내가 쓰는 돈, 나한테 드리는 돈은 아끼고 아껴서 아들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남편 떠난 뒤로 아들을 무사히 키워내는 것이 목표였던 제 다음 목표는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지길 바랐어요. 아이가 저와 단둘이 살며 외로웠을 것을 알기에 얼른 결혼해서 제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다행히도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아들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제게 아가씨를 소개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자친구 말이 있니? 너 만난다는 그 아가씨 이제 소개시켜 주려는 거야. 제가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결혼 허락 받으려고요. 아들이 결혼 이야기에 저는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저는 기대와 달리 실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그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랐던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지 잘난 저희 아들에 비해 그 아가씨의 흠이 먼저 보이더군요. 그래, 그 부모님께서는 뭘 하시는 분들이시니? 민수야, 너도 그쪽 부모님 만나 뵌 거지? 당연히 상대 부모님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말을 선뜻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에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웬만하면 반대할 생각이 없던 저도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더군요. 우리 아들 역시 아버지 없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고아를 만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거기다가 고졸의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그 아가씨 처지에 저도 모르게 실망을 하고 그 아이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못나 보이긴 하는 그 아이가 저희 아들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엄마, 지은이가 어렵게 자랐지만 누구보다 밝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지은이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엄마. 엄마도 알아가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나 좋은지 저희 아들이 그 아이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점잖은 줄만 알았던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저는 차마 둘 사이를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애초에 아들이 제 기대보다 잘 자라줬으니 저도 더 이상 자식에게 바라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제 감정을 애써 숨기고 반대 한 번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결혼까지 시켰지만 저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속이 좁은지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아쉬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죠.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못난 것만 곱씹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며느리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자기들끼리는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안 보고 살면 저도 괜히 며느리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며느리는 제게 늘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는데도 꼭 좋은 게 생기면 저한테 들고 오고 자꾸 제 안부를 챙기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못 챙기는 부분까지 말이죠. 꼭 친달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왔어? 누누이 말하지만 자주 찾아올 것 없다. 안부 전화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니들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둘이 행복하면 그만하니. 그러니까 세아가 너도 내 걱정하지 말고 민수나 잘 챙기렴. 어머님, 서운한 말씀 마세요. 하나뿐인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하죠. 제가 아직 모자라서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언젠간 어머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저 곁에 두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못하면 혼도 내주시고요. 아니, 내가 너를 왜 혼내니? 너는 참 됐다는데 왜 잔소리를 못 들어서 한 달이야. 제가 어머님을 많이 좋아해서 그래요. 저는 가족 없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늘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가 아무리 싫은 티를 안 내려고 했어도 걔가 설마 몰랐을까요? 며느리 역시 살갑지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저를 보며 제가 자기와 거리를 두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 아이는 기죽지 않고 자꾸 저에게 살갑게 구는 겁니다. 구박을 해도 그저 좋다고 하고 항상 어머니라고 따르며 언제나 웃는 나드로 늘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던 아이였죠. 처음엔 아들에 비해 모자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던 저도 점점 그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를 알아가면서 그 아이에게 가졌던 저의 편견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죠. 이후 지은이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게 된 저 역시 며느리를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들 그 아이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극진히 챙겼고 저 역시 두 아이를 제 자식으로 사랑하며 완전한 한 가족이 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저의 행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내 가족으로, 내 딸로서 사랑하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떠났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은이가 없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선 순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되면서 말이죠. 남편을 잃었을 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편을 잃었던 슬픔보다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만큼 미칠 것 같았죠. 제 심정이 그랬는데 아들은 오죽했을까요? 항상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그땐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지은이는 아들 민수에게 또 저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모두 지은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 민수 엄마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아들 뒤에 버팀목이 돼주려고 힘든 상황을 꾸역꾸역 버티며 슬픔을 삼키고 있었죠.
아들에겐 부정하고 싶을 만큼 힘든 현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저에게 기대고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기대고 있는 것조차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생각보다 빠르게 혼자 일어서려고 했지만 전 이 세상 민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요.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민수는 지은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겠지만 말이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건네는 위로가 민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갈 길이 방황이 너무 크게 벗어나지만 않게 옆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말없이 보고 있는 제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아들이 분명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때를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죠. 아들보다 빨리 지은이를 가슴에 묻고 원래의 생활에 돌아왔던 저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됐죠. 저와 같이 마트에서 일을 하던 여성인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마트에서 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었습니다. 또 말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마트에서 일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없을 정도였어요. 말을 걸어보려고 다가간 직원도 있었지만 소연 씨는 말을 하지 않고 가벼운 목례와 짧은 대답을 해와 먼저 말을 건넨 직원들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에 끄떡이고는 항상 직원들 입방아에 올랐고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소연 씨라는 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 저는 아들 민수 걱정으로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소연 씨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잠깐이었고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직원들이 제 상태를 물어보고 아들은 괜찮은지 계속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들 생각에 빠져있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었죠. 정희 씨, 어떻게 아들은 이제 좀 괜찮아. 하처분의 저기 앞 사거리에 지나가면서 우연히 정희 씨 아들 봤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그래서 인사할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그냥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거지. 마음의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자기 아내를 사고로 잃게 됐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아유, 미안. 내가 눈치 없이 괜히 말을 꺼냈네. 난 이제 좀 나아진 건가 싶어서. 괜찮아요. 관심 없으면 이런 말이라도 해주나요?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 관심도 없지. 전 아직 힘들어하는 아들과 지은이가 떠오르게 만드는 직원들의 관심이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사고 이후 아들과 급격히 대화가 줄어들면서 그렇게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트 직원들이 보내주는 관심과 위로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없던 그 소연 씨라는 직원이 슬슬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해오길래 이제 마트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마음을 먹었나 싶었죠. 그런데 다른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고 유독 저에게만 가까워지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좀 당황스럽긴 했죠.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 행동 덕분인지 잠깐이지만 휴식을 취할 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됐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 예상처럼 소연 씨도 가슴 아픈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최근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님을 잃고 이 세상에 혼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소연 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됐죠.
참 힘들게 살아온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던 지은이였죠. 소연 씨가 홀어머니와 평생을 살았다는 걸 제외하곤 지은이와 걸어온 길이 아주 닮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연 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소연 씨 뒷말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며 대신 해명을 해줬고, 혼자 살며 밥은 잘 먹고 다닐까 걱정돼 반찬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그렇게 가깝게 지내며 소연 씨를 옆에서 보다 보니 참 좋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지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빠지는 얼굴은 아니었고요. 자연스럽게 아들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지은이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지은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지은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늘에 되뇌며 욕심을 내보기로 했죠. 소연 씨와 아들 민수를 만나보게 만든 거예요. 무작정 두 사람과 같은 날 같은 시간 약속을 잡았던 저는 홀로 빠져나왔고, 두 사람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바라던 바와 같이 아들과 소연이가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빠르게 진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한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소연이를 만나며 빠르게 안정이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지은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남은 자로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아들의 행복은 곧 저의 행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 역시 매일같이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지 모르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저에게 힘들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연이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늘나라에 있는 지은이에게 몹쓸 짓 같다면서 고민이 된다고 말이죠. 민수가 어떤 마음인지 저도 잘 알았어요. 처음 소연이를 민수에게 소개시켜줄 때부터 지은이에게 미안해 잘못했다는 말을 혼잣말로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아들이 행복하게 새 출발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너희 둘을 만나게 한 나에게 있다고, 착한 지은이 역시도 너의 행복을 가장 바라지 않겠냐고 말하며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줬죠. 제가 아들에게 한 말이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아들은 얼마 뒤 소연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정식으로 알려왔습니다. 저는 민수와 소연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허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들 민수에게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랐죠. 저는 그것밖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소연이가 결혼을 한 다음 저는 아들 내외의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 지은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소연이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는 저에게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말라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안부 전화를 쫓고 불편하기만 할 시댁에도 제 집 드나들듯 찾아왔죠. 마치 지은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정신줄을 꽉 잡고 소연이를 대했죠.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해서 소연이를 지은이로 착각하면 그 착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소연이에게 예의를 차리는 시어머니가 됐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의 고부관계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전 며느리에게 잘했을 테지만 소연이는 제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더 잘하려고 극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매일 하나씩 드세요. 어머, 이거 공진단 아니냐? 이거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부담스럽게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
그리고 나보다는 너희 둘 몸을 더 생각해야지. 늙은 사람 몸에 좋은 건 얻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젊은 너희가 효과를 받아도 더 있지. 난 괜찮으니까 네가 먹거나 민수 챙겨줘라. 민수 씨는 제가 알아서 다 챙기고 있어요. 저도 먹을 거 다 먹고 있고요. 이건 어머님 드리려고 산 거니까 어머님께서 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보다 어머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있어 주셔야 저희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머님, 건강 미루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몸 어디가 안 좋거나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님은 꼭 챙길 테니까. 그 말만 들어도 내가 한 5년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고맙다, 소연아. 늦게 만난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됐는지 며느리는 저에게 신경을 참 많이 써줬습니다.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직접 해다가 가져다주고 건강식품도 끊이지 않게 챙겨줬죠. 그래서 그때는 덕분에 의사며느리 부럽지 않은 개인 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정성 어린 손길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안 아픈 곳 찾기가 더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느 부위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아픔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도 어렵고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날 만큼 몸이 쇠약해진 거죠. 나이 들어 건강 관련으로 아이들에게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던 저는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모아보면서 제 건강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아들내외에게는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매일 저를 살피던 며느리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아픈 몸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 혹시 몸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얼굴도 창백하시고 몸에 힘도 하나 없어 보이시는데 너한테 좋은 것만 얻어먹고 있는데 아픈 곳이 어디 있겠니? 어제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난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저랑 병원 한번 가보시죠. 아니야. 정말 괜찮아서 그래.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그게 너희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는데 내가 요즘 몸이 좀 좋지 않구나. 왜 그런지도 이유를 모르겠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그냥 기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근데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간 한의원 가서 증상 말하고 보약 좀 지어 올게요. 그래도 효과 없으면 그땐 저랑 같이 병원 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날 그렇게 제 몸 상태를 알아차린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정성을 다해 저에게 신경 써줬습니다. 음식도 건강에 좋다는 걸로 챙겨주며 모든 화학조미료가 아닌 자연식으로 요리를 해주려고 했고 몸에 좋다는 한약도 챙겨줬죠. 그렇게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돌봄을 받아가며 저 스스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도 딱히 그 원인을 몰라 큰 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제 몸보신을 위해 갈비찜을 가져다 준 날의 말이죠. 어머님,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비슷비슷하지 뭐. 그래도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전부 우리 며느리 덕분인 것 같다. 항상 고마워. 근데 오늘도 그냥 집에 있지. 뭐하러 늙은 노인네 집을 찾아와 귀찮게. 귀찮기는 왜 귀찮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제가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서요. 이것만 전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고,
그거 손냄비 아니냐? 그 무거운 걸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야. 안 무거워요. 이거 여기 주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머님 드실 만큼 퍼다 담아서 드세요. 갈비찜이에요. 혹시 설탕이 몸에 안 좋을까봐 다른 걸로 담만 냈고요. 갈비 외에도 몸에 좋다는 야채 잔뜩 넣었으니까 드실 때마다 고루고루 드세요. 아니다. 제가 다음 식사 때 드실 만큼 퍼다 담아 놓을게요. 뭘 이렇게까지 해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어도 되는데?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네가 늙은 노인네 신경 쓴다고 고생이 많구나. 고생은요. 며느리가 어머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아유, 그래도 요즘에 너처럼 시어머니께 정성 들이는 애가 얼마나 있다고. 항상 고맙다, 소연아. 내가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 며느리 호강시켜 줄게. 이미 어머님 덕분에 충분히 호강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저한테 고마우시면 제가 해온 음식들 남기지 마시고 싹싹 다 드셔주세요. 정말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넣고 신경 써서 한 음식들이거든요. 어머님 빨리 건강 되찾으시라고. 그날 역시 며느리는 제 건강을 위해 잔뜩 신경 썼다며 직접 요리한 갈비찜을 가져다 줬습니다. 요리도 요리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값진 선물보다 더 값어치 있게 느껴졌고 고마웠죠. 그래서 며느리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그 갈비찜을 한동안 쳐다보게 됐어요. 감동스러워서 말이죠.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또 며느리가 제 건강을 위해 한 음식이라며 남김없이 싹싹 다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으니 뭐 아까워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다른 반찬은 제쳐두고 며느리가 해다준 갈비찜과 밥만 상에 올려놓은 채 식사를 하게 됐죠. 잘 졸여진 갈비를 한 입 물었는데 부들부들하니 입에 힘줄 것도 없이 부서지듯 입에서 녹더라고요. 그 맛에 밥상에 코박듯이 먹으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두들겨지더니 누군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밥을 먹다 놀라 먹고 있던 밥그릇을 건드려 떨어뜨리고 말았죠. 정신없는 상황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들어온 사람을 쳐다봤는데 제 아들 민수였어요. 집안을 습격하듯이 들어온 사람이 내 아들이라 안심은 되는데 너무 놀라 순간 짜증을 내게 됐습니다. 하, 정이 놀래라. 민수야. 누구 잡으러 오니? 화내며 누르고 와도 될 것을 사람 놀라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막무가내로 엄마 집에 들어?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저거 그 사람이 해다 준 거예요. 엄마, 저거 지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소연이가 해준 건데 당연히 먹고 있었지. 근데 저게 왜? 엄마, 입에 있는 거 당장 뱉어요. 삼키지 말고 당장 뱉으라고요. 다짜고짜 집 안으로 튀어들어와 저보고 먹던 음식을 뱉으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단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 판단됐죠. 왜 뱉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우선은 흥분한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순순히 아들 말을 따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씹고 있던 내용물들을 갈비뼈를 담기 위해 준비해 놨던 그릇에 뱉게 됐죠. 자, 뱉었다 봤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엄마한테 이런 일까지 시키니? 저 좀 봐봐요. 뭐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몸 어디가 불편하다는 느낌 있어요. 뭐 알레르기라도? 아니, 괜찮아. 엄마, 최근에 몸 아픈 거 빼고는 오늘 아침이랑 별다른 게 없어. 근데 무슨 일인데? 엄마도 뭘 알아야 대답도 정확히 하지. 그게 우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병원에 좀 같이 가요.
그리고 저게 그 사람이 해온 음식 전부죠. 다른 건 없죠. 그럼 엄마, 신발 신고 있어요? 저것들 좀 챙겨서 갈 테니. 알 수 없는 말을 하던 아들은 대뜸 저에게 병원으로 갈채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며느리가 한 갈비찜과 제가 먹던 식기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 같았죠. 이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들과 입씨름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 아들의 말을 따라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 중에는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차량에 오른 뒤에도 당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말해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병원을 가는 내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손톱을 뜯으면서 말이죠. 결국 아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몰랐지만 당연히 접수부터 하러 갈 줄 알았는데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응급실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간호사분에게 황당한 소리를 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독이 든 음식 재료를 드셨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확인받고 조치받고 싶어서요. 아들 입에서 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살면서 관련된 말은 저먼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나 뉴스에서만 들어봤지 이렇게 눈앞에서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이 왜 병원 응급실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간호사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그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몸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후 의료진분들 말씀에 따라 검사도 받고 대답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 기억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은 아들이 의사 선생님께 뭘 보여드렸고 그걸 본 의사 선생님께서 기함을 하는 부분부터입니다. 이 버섯이 포함된 걸 드셨다고요? 허허, 이거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그럼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딱 식사 시작하셨을 때 들어가셔서 말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환자분 반응 지켜보고 이상 반응이 확실히 없으시면 퇴원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아들이 왜 그렇게 난리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갈비찜에 독버섯이 있었던 거죠. 운이 좋아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 정말 잘못했다가는 병원을 오던 중에 큰일을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들 말에 따라 병원으로 온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아들이 집을 조금만 늦게 찾아왔거나 제가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면 독버섯이 든 갈비찜을 먹고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정말 감사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준 음식에 독버섯이 들어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것보다 아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집으로 찾아왔는지 이상하고 놀라웠죠. 며느리가 갈비찜을 가져다 준 건 서로 연락을 하다 알게 됐다고 해도 그 안에 독버섯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며느리도 그 안에 독버섯이 들었다고 몰라서 준 갈비찜인데 아들에게 당장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갈비찜 안에 독버섯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말이죠. 민수야, 그런데 너 그 냄비 안에 독버섯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니? 나도 냄비 안을 보긴 봤지만 그냥 버섯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연이가 해준 음식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날 구하러 찾아온 거야. 그게 그 여자, 소연이 그 여자가 독버섯이라는 걸 알고 엄마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엄마 죽이려고 이런 짓 한 거라고요.
뭐? 무슨 말이니? 소연이가 날 왜 죽여? 너 지금 독버섯 때문에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 특히 시장에서 음식 재료 사다 보면 가끔 이상한 것도 딸려온다니까. 내가 봤을 땐 소연이가 내 몸 생각해서 몸에 좋다고 하는 버섯 사려다 뭐가 잘못 섞여 들어간 것 같아. 그 애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겠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아이인데.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확실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제가 하는 말, 엄마 큰일 날 뻔했다고 화가 나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심증과 물증이 확실해서 하는 말이지. 그 여자, 엄마뿐만 아니라 저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경찰 조사해보면 알겠죠. 방금 전에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우선 오늘 있었던 일로 신고했으니 엄마는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은이까지 그 여자가 엄마한테 한 행동들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전부 다 줄 거고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확신에 찬 아들의 말을 듣게 되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이 멍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있자 아들은 자신이 소연이를 의심하게 된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여자가 전과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핸드폰 잡고 있는 시간도 길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뭘 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점들 중 하나가 사용한 컴퓨터의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라도 사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휴대폰 하는 것도 첩보 영화 찍듯이 행동하니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 여자가 바람을 피는 건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연기하면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에 관심 없는 척했죠. 그러다 잠깐 그 여자 핸드폰을 볼 틈이 생겨서 확인을 했는데 바람피는 흔적은 하나도 없고 죄다 이상한 내용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독초, 독버섯, 농약, 이상한 화학약품 등등. 딱히 공통점도 없는 것들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드라마 보고 궁금한 걸 검색하는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바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심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고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취미가 생겼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가 몸에 좋다면서 이제부터 차를 취미로 가질 거라고. 뭐, 요즘에 집에서 차나 커피를 전문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연이도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 휴일에 뭘 좀 찾으려고 뒤지다가 아내가 직접 말린 듯한 차 재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아내 휴대폰 사진첩에서 봤던 문제의 꽃을 보게 됐고요. 엄마, 그 투구꽃이라고 아세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생긴 꽃인데 그게 맹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찍어놓은 사진 내용에서 본 건데 어쨌든 그걸 본 순간 이전에 봤던 아내 휴대폰 내용들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다 꺼내다가 확인했죠. 버섯, 꽃, 씨앗 등등 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전부 독이 든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도 식용으로 먹나 싶다가 나중에 그 여자한테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그 여자가 그날 저한테 그 투구꽃 말린 차를 권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먹어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척 그 순간을 모면했죠. 그때부터였어요.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된 날이.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나 싶어서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웹캠을 군데군데 설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회사 바쁘다는 핑계로 웬만하면 밖에서 사 먹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오늘 우연히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웹캠에 보이는 집안을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섬뜩한 말을 하더라고요. 잔뜩 먹고 빨리 죽으라는 말을.
그 여자가 빨리 죽으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저인가 싶었는데 만들던 요리를 냄비에 들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죠. 엄마한테 가는구나 싶어서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 제가 회사에서 바로 뛰어온 거예요. 아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저에게 생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가 저의 목숨을 노리고 버섯을 넣었다는 말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혹시 이유 없이 내 몸이 아픈 것도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됐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아들에게 들었던 내용으로만 생각하면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게 됐고 아들이 가져온 갈비찜을 증거로 제출하게 됐죠. 거기다 아들이 이제까지 모아오고 있던 증거들 역시도 아들이 경찰분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았어요. 신고를 한 것뿐이지 사건이 확실시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와 마주치게 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칫 잘못 실수를 해서 며느리가 신고한 당시 상황을 눈치채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도 저야 며느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형제들 집으로 몸을 피신해 있으면 됐지만 아들은 며느리 곁에 있어야 의심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니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며느리를 용의자로 판단할 때까지 마음을 엄청나게 졸였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가지고 있던 웹캠 동영상과 함께 갈비찜에서 독버섯 성분이 확인되면서 며느리는 수사를 받게 됐고 그제서야 아들을 제가 생활하고 있던 언니네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죠. 이렇게 며느리가 수사를 받게 되고 끝이 날 것 같았던 이 일은 한 번 더 저와 아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일이었는데 여기서 뭐 더 놀랄 일이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저와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저희 아들과 결혼을 올리기 몇 년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남자와 결혼을 했던 며느리는 저희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는 독초와 독버섯이 아니라 농약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들 역시 저희와 다르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고요. 같이 살던 가족들 중 혼자 살아남아 당연히 용의자로 몰리게 됐지만 평소 가족들을 누구보다 아꼈다는 마을 사람들 증언들과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피해자들의 착각으로 생긴 음독 사망 사건으로 종결이 됐다고 해요. 며느리는 혐의가 없는 걸로 됐고요. 그런데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사망보험금과 논밭을 상속받게 됐으니까요. 그때는 다른 증거들이 없어 혐의가 없는 걸로 종결났지만 형사분께서는 그 사건 역시 며느리가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무사하고 며느리를 감옥에 넣을 증거가 생겨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죠. 저희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고 사망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리 두 사람 역시도 그 가족들과 같은 일을 겪을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뒤 제발 며느리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무기징역을 받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판결에서 겨우 3년형을 받게 됐어요. 아쉬운 법원의 판결이었지만 살인미수에 그친 점으로 인해 어쩔 수가 없었죠.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사회와 격리된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됐습니다. 이후 저와 아들은 한 집에서 살며 놀란 마음을 추스르게 됐고 사건이 꽤나 지난 지금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이 이야기를 그날 이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좋은 일이 아니기도 하고 워낙 우리 두 사람 다 크게 놀랐던 일이라 말하기 꺼려져서 말이죠.
그렇다고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보니 항상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조금은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네요. 찜찜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진 않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 정도로도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럼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유튜브 채널 관련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행과 이런 의미 있는 실화를 공유할 기회를 준 제작팀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